수소 원자의 양자 모형입니다. 보면 보호 모형은 고전적인 개념과 양자적인 개념을 모두 결합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처음에 양자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그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그 흑체 복사 이론의 플랑크의 그 이론을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전자가 궤도 운동하고 있는 그 궤도의 가압 운동량은 바로 하바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특정한 궤도에서만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고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원운동 하는데 그 원운동 할 수 있는 건 궤도 운동 한다는 것 자체도 고전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궤도 운동 한다라는 건 그 전기력이 바로 전기적 인력, 그 구심력의 역할이 되어서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고전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모형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아까 문제점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예를 들었었는데, 그 우리가 하나의 선이라고 봤던 그러한 선 스펙트럼이 아주 자세히 보면 아주 많은 선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댔을 때는 한 개의 선 스펙트럼의 하나가 바로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호 모형 문제점은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뭔지 기억나겠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바로 수소 원자의 그 양자 모형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수소 원자의 양자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바로 그 포텐셜 에너지 함수 있죠. 그 포텐셜 에너지 함수에 바로 그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k r분의 2 제곱이니까 그 값을 넣어서 대입하고 난 이후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경계 조건을 대입하는 것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활용해서 수소 원자의 양자 모형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다시피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이제 3차원, 처음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건 1차원에서의 파동 함수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활용하는 걸 연습했는데, 실제로 수소 원자는 1차원인 게 아니라 바로 x축, y축, z축이라는 이렇게 3차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x축에 대한 것, y축에 대한 것, z축에 대한,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운동 에너지 이제 꼴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그 꼴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전체 에너지 해서 이러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XYZ로 실제로 풀진 않고, 이 XYZ는 이제 직교 좌표계죠. 근데 수소 원자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에 해당되는, 거리와 관련된 이러한 함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직교 좌표계로 풀기보다는 이제 구면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면 극좌표계를 이제 활용합니다. 직교 좌표계에서는 세 개의 좌표 어떤 특정한 위치를 x, y, z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함수를 사용했다고 하면, 구면 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라는 세 개의 함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r이란 원점으로부터 어떤 점, 어떤 위치까지의 거리를 r로 나타내고요. 여기서 세타라고 하면 이 z축으로부터 우리 금방 말했던 이 r, 이 벡터 있죠. 이 r 벡터까지의 그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파이란 뭐냐면 여기 r 벡터를 xy 평면에 이렇게 사형시킬 수 있죠. 이런 정사형시키는 거 배웠을 겁니다. 사형시켰을 때 그 정사형시킨 그 벡터 r 프라임과 여기 x축,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그 사형시킨 벡터로까지의 각을 여기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 원자의 양자 모형은 xyz가 아니라 r, 세타, 파이 이 함수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사이 r, 세타, 파이 이 함수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건 우리가 r, 세타, 파이 이렇게 따로따로의 함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사실
이 푸사의 함수를 이렇게 함수로 두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건 사실 직교 좌표계가 아닌 그 극좌표계에 대한 이해도도 많아야 되고 그 식이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푸는 그 과정은 사실 일반 물리학 수준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고 그 결과만 우리는 보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포텐셜 에너지 함수 있죠. 그 에너지 함수는 아까 거리에만 의존하고 이 세타와 파이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포텐셜 함수는 오직 여기 R 이 식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거. 나머지 두 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함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세타와 파이에 대한 방정식은 특정한 개와 무관하고 이들의 해는 회전을 보이는 모든 개에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요 세타와 파이는 포텐셜 에너지 함수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함수, 각각의 세 가지 함수는 경계 조건이 있는데 그 경계 조건은 요 R, 거리에 대한 건 말 그대로 R이 0일 때 하고 R이 무한대로 이제 극한을 취할 때는 이 R 값이 이제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경계 조건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세타와 파이와 관련된 경계 조건은 말 그대로 이건 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 세타 값을 넣었을 때 값하고 세타 더하기 2파이 값을 넣었을 때 값하고는 그 값이 또 같아야 되죠. 말 그대로 2파이라고 하면 360도니까 세타와 세타 더하기 2파이를 넣었을 때 값도 같아야 되고 여기 g파이 값도 마찬가지로 파이 값하고 파이 더하기 2파이 값을 넣었을 때도 g파이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g파이 값하고 g의 파이 더하기 2파이 값은 같아야 되죠. 그게 바로 여기서의 경계 조건이 되는데 이러한 경계 조건을 적용시키게 되면 물론 이 적용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 볼 텐데 수소 원자의 허용 상태에서 바로 세 개의 서로 다른 양자수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우리가 처음에는 X좌표라고 해서 1차원에서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죠. 그때는 1차원이었기 때문에 양자수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기억납니까? n이라는 양자수 하나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공간에 있는 입자는 자유도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죠. 그러니까 x축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y축과 z축에 해당되는 자유도가 있고 물론 그 극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에 해당되는 자유도가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화 조건을 나타내는 데는 양자수가 한 개가 아니라 바로 세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개의 양자수 이름을 바로 주 양자수 그리고 궤도 양자수 그리고 궤도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름 중에서 첫 번째로 주 양자수는 이제 기호로는 소문자 n을 쓰는데 바로 여러분도 많이 익숙한 거죠. 지름 함수 요 r과 관련된 파동 함수죠. 알겠습니까? 요 지름 함수 요 r과 관련된 파동 함수를 계산해 보면 이제 그 값이 이제 n이 몇이냐에 따라서 파동함수 꼴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파동함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그 에너지가 바로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값이 나와요. 혹시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바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됐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물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모형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그룹 모형으로 이제 확률로 설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주양자수에 따른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유도한 것도 바로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유도한 게 바로 보어의 그 주장한 그 가정했을 때 유도된 것과 그 값이 같아서 보어의 이러한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은 또 일부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응용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궤도 양자수는 소문자 L로 많이 쓰는데 이 궤도 양자수는 요 세타와 관련된 요 F 세타와 관련된 이 파동 함수를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만족하는 해를 구한 다음에 경계 조건을 적용시켰을 때 그때 나오는 그 값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양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그 양자수를 우리가 궤도 양자수라고 하면서 그건 뭘 나타내냐면 바로 전자의 궤도 각 운동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조금 여러분들 외워두는 것도 좋겠어요. 궤도 양자수 L은
전자의 궤도 각 운동량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다. 물론 전자의 궤도 각 운동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조금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궤도 운동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각 운동량 값을 가게 되죠. 이제 그러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은 좋은데 물론 나중엔 그 값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전적인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틀린 값이 됩니다. 어쨌든 초기에 일단 조금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조금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자수는 뭐가 있냐면 바로 궤도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보통 m에 첨자로 l 해서 ml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마지막 그 g파이에 해당되는 이 미분 방정식, 즉 g파이에 해당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 있죠. 그 파동함수를 계산하면 그 값으로부터 도출됩니다. 그리고 궤도 자기 양자수 요 ml은 그 궤도 각 운동량의 방향에 대한 그 양자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자세한 건 뒤에서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한 세 가지 양자수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양자수가 세 개냐라고 하면 그 자유도가 세 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공간에서의 자유도는 세 개니까 양자수도 세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수 n이 주양자수, 이 주양자수 n은 허용되는 값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무한대까지 가능해서 허용되는 상태수는 모든 수가 되죠. 그래서 그 개수로 따지면 무한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수 바로 궤도 양자수가 있는데 궤도 양자수는 가질 수 있는 그 L의 값이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0부터 0, 1, 2, 3 해서 최대 n-1에 해당되는 값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은 n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0부터 n-1까지 가질 수 있는 이것도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과정까지는 사실 다루지 않고 사실 결과만 이렇게 된다라는 걸 믿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값이 이렇게 되니까 그 상태수는 허용되는 그 상태수는 바로 n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게 1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되니까. 그리고 그 양자수 중에 세 번째 양자수 바로 궤도 자기 양자수 같은 경우는 가질 수 있는 그 값이 -l부터 해서 0 그리고 1, 2, 3에서 다시 플러스 l까지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l이 뭐냐에 따라서 궤도 자기 양자수는 정해지게 되겠죠. 궤도 자기 양자수가 l이 0이면 궤도 자기 양자수도 0밖에 되지 않고 만약 궤도 자기 양자수가 1이면 그 값은 궤도 자기 양자수는 -1, 0,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궤도 자기 양자수는 가질 수 있는 허용 상태수가 바로 2l 더하기 1 2l 플러스 1개의 개수를 가질 수가 있겠다. 여기 가운데 또 0이 있으니까요. l이라고 하면 여기 -l개 그리고 플러스 l개 합하면 2l개 거기다가 0까지 해서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한데 만약 주 양자수 n이 1이면 궤도 양자수 l은 무슨 값만 가질 수가 있죠? 바로 0부터 시작되는데 n이 1이니까 바로 0만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l이 0이라고 하면 궤도 자기 양자수 ml 값도 0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도 0 그리고 ml도 0만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허용되지가 않아요. 경계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양자수 n이 2면 n이 2일 때는 궤도 양자수 l이 허용되는 값은 0도 되고 또는 1도 되죠. 그러니까 0 또는 1이 됩니다. n이 2니까요. 그러면 l이 0일 때의 궤도 자기 양자수는 그때는 0밖에 되지 않죠. 근데 l이 1일 때는 그때는 l이 1이면 그때의 궤도 자기 양자수는 가질 수 있는 게 3개입니다. 바로 l이 2니까요. 1이니까 허용되는 상태수는 2l 플러스 1에서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3개의 값은 1, 0, 마이너스 1 또는 뭐 마이너스 1, 0, 1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3개의 허용되는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기호도 조금 외워두면 좋은데 그 주양자수 n 1, 2, 3, 4에 따라서 그 우리가 그걸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껍질에 대한 기호를 붙이게 되는데
n이 1일 때, 즉 첫 번째 껍질의 그 기호는 우리가 대문자 K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n이 2일 때는 대문자 L, 그리고 n이 3일 때는 대문자 M, 그 다음에 N, O, P 이런 식으로 해서 K, L, M 이러한 수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몇 개는 조금 외워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L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금 궤도 양자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L이 같을 때, 그러니까 L이 0으로 같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버금 껍질이다라고, 버금 껍질 기호가 같다라고 하면서 L이 0일 때는 그 기호를 S로 쓰고요. L이 1인 상태로 다 같은 그 양자수, 그러니까 L이 1이면 아까 자기 궤도 자기 양자수는 세 개로 구분될 수 있었잖아요. 그 세 개 상태를 전부 다 우리는 P라고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L이 2일 때는 D. 뭐 예를 들어 보면 만약 3P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3은 주 양자수 n이 3인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소문자 P는 아까 소문자 P 보죠. 보면 P는 L이 1인 거죠. 즉 바로 n은 3이고 L은 1인 그러한 양자 상태를 우리가 3P라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만약 ES는 뭐겠습니까? ES는 n은 2인 상태. 그래서 주 양자수 n은 2인 상태고 여기 S는 버금 껍질 기호 S는 바로 L이 0인 상태죠. 그래서 n은 2이고 L은 0인 상태를 우리가 ES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금 껍질 기호를 조금 외우면 좋겠고, 물론 여기에 보면 주양자수의 껍질 기호는 없죠. 근데 이 기호도 나중에 또 활용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n이 2인 상태에 대해서는 ES와 EP 상태만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n이 2면 궤도 양자수 n이 가질 수 있는 건 0 또는 1만 되니까 0 또는 1이라고 하면 s 또는 p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P와 ES와 EP 이거 SP가 아니에요. 이거 2죠. EP 상태는 가능하죠. 근데 ED, EF는 불가능합니다. D라고 하면 L이 2인 상태인데 그 주양자수 n이 2일 때는 궤도 양자수 L이 가질 수 있는 건 0 또는 1만 가질 수 있으니까 ED는 가질 수가 없죠. E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그 경계 조건에 하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n이 3일 때, 주양자수가 3일 때 허용되는 버금 껍질은 뭐겠습니까? n이 3이면 궤도 양자수가 가질 수 있는 건 0, 1, 2죠. 그러니까 껍질 기호로는 SPD까지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S, 3P, 3D까지는 허용된다. 물론 3F는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 이제 수소에 대한 파동 함수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가장 간단한 파동 함수, 가장 간단하다고 하면 바로 1s 상태죠. 1s 상태라고 하면 n은 1, 그러니까 주양자수 가장 바닥 상태면서 여기 s, 즉 n이 1이면 s밖에 되지 않죠. 이제 L, 궤도 양자수도 1인 0인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if 사이의 밑에 첨자로 1s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걸 공식을 유도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람이 사실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울 건 없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다음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사이의 제곱, 이 퍼사이의 제곱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였죠.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건 거기 dx를 곱해서 그 dx라고 하면 짧은 그 구간 dx 내에서 전자 또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소 원자니까 여기 확률 밀도 함수의 dv 말 그대로 이제 수소 원자는 1차원이 아니라 이제 3차원이니까 부피 dv, 미소 부피가 되겠죠. 미소 부피 dv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바로 프사이 제곱 dv는 부피 dv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사이의 제곱은 여기에 나와 있는 프사이를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되죠. 제곱하면 루트는 없어지고 익스포넨셜에 여기 2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P라고 쓴 게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1차원에서는 보면 PDX는 p사의 제곱 dx 해서 바로 이 p가 바로 p사의 제곱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건 1차원에서의 이야기고 3차원은 그 내용이 달라져요. 3차원은 말 그대로 그 공간적 개념이니까 만약 반지름이 R이고 두께가 DR을 가진 이 구면 껍질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바로 PR, DR이 되죠. 알겠습니까? 지름 확률 밀도 함수를 PR이라고 하고 여기 두께를 DR이라고 하면 요 PR, DR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부피 dv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되면서 p사의 제곱 dv가 됩니다. 근데 여기 dv는 이제 dr 꼴을 바꿀 수가 있죠. 이건 미소 부피인데 반지름이 r이면 요 그 건널비 곱하기 dr로 나타낼 수가 있죠. 미소 부피 dv는 바로 건널비의 그 미소 거리 dr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 건널비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4파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dv는 4파의 제곱 곱하기 dr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dr을 약분하면 바로 pr, 여기서 지름 확률 밀도 함수는 p사의 제곱에 4파의 r 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그 간단한 바닥 상태의 가장 간단한 이제 그 지름 확률 밀도 함수 p는 바로 여기 p사의 제곱 여기 곱한 것에다가 4파의 r 제곱을 곱한 값이 되겠다.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약분됐죠. 약분돼서 없어졌고 결과적으로 보면 a 제곱의 세제곱분의 4r의 제곱의 익스포넨셜 이러한 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r이 0일 때도 그 값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무한대로 갈 때도 그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전 범위로 그 적분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규격할 수 있겠죠. 규격하면 뭔지 기억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전자가 있다라는 건 이렇게 확률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파동함수니까 보면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보면 이제 그 미시세계에서 입자는 이렇게 확률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확률이 거리에 따라 다 다른데 가장 높은 상태의 확률, 가장 전자가 그 존재하기에 가장 높은 상태의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바로 보어의 반지름 값이 나와요. 보어 반지름, 아까 그 보어의 그 수소 원자 모형으로 계산했던 그 모형에서의 그 첫 번째 바닥 상태의 그 반지름 있죠. 그 반지름이 여기서 가장 확률 높은 상태에서의 반지름 값과 또 같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어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한 양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첫 번째 가장 바닥 상태에서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전 범위에서 이렇게 확률로서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확률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이렇게 전자 구름 형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점의 형태로 확률로서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진하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보어 반지름이라고 해서 전자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관련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제목은 수소의 바닥 상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큰 R 값을 구하라. 우리는 그 정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 수식을 통해서 한번 풀 수가 있어요. 풀어보면 그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 바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큰 건 바로 이 특정 R에서 이 기울기가 0이 돼야 되죠. 그 기울기가 0이니까 바로 이 P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R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는 건 여러분들 과정은 충분히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R이 0일 때도 그 값은 0이에요. 근데 물론 그 R이 0일 때는 지금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R이 무한대에서도 물론 그 기울기는 0이 됩니다. 하지만 그 R이 무한대에서도 확률이 0이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이 가장 큰 값은 아니죠. 확률이 가장 큰 값은 이 사이에 있는 즉 1-A0 분의 R 이 값이 바로 0이 될 때입니다. 그 값이 0이 된다는 건 바로 반지름이 보어 반지름이 될 때 그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옆에 정답은 나와 있지만 문제를 보자면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첫 번째 보호 반지름 외부에서 발견된 확률, 즉 A0부터 해서 그 이후 더 넓은, 더 멀리 있는 이 외부에서 발견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적분 기호를 A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P, dr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해서 그 P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물론 이건 바로 이제 적분하기는 쉽진 않고 여기 A0분의 2R을 Z로 치환을 좀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Z로 치환한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치환하면 말 그대로 그 적분 구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Z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이거는 그 적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의 부록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적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적분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 계산해 보면 그 값이 0.677 또는 67.7%예요. 즉 보호 반지름의 외부에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50%가 넘죠. 그 이유는 이 확률 함수를 자세히 보면 이게 완전한 대칭이 아닙니다. 대칭이 아니라 오른쪽이 조금 더 이렇게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A0 이후, 그러니까 보호 반지름 외부에서 발견된 확률이 이렇게 67.7% 정도로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사의 ES라고 하면 이 ES는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바로 주양자수가 2죠. 바로 전자가 첫 번째로 들뜬 상태. 그리고 요 S니까 그 궤도 뭡니까? 궤도 양자수는 0인 상태죠. 그래서 궤도 양자수 L은 0이면서 N은 2인 상태. 그때 그러한 상태를 만족하는 파동함수는 이러한 꼴이 돼요. 조금 더 많이 좀 복잡하죠. 물론 이게 3이 되든지 아니면 이 S가 아니라 L이 되든지 그 P가 되든지 하면 이 값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계산 과정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ES 상태의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 만족하는 파동함수는 이러한 꼴이 된다. 근데 이러한 꼴도 역시 보면 거리 R에만 관계되어 있죠. 이거 보면 거리 R에만 관계되어 있다는 거 말 그대로 구면 대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 그러니까 ES 상태가 아니라 더 복잡한 형태를 보면 거리 R 말고도 세타나 파이에 들어가는 함수꼴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니죠. 그리고 수소의 첫 번째 들뜬 상태고, 이 상태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그때 그 에너지는 바로 4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값이 기억납니까? 바로 보어의 그 수소 원자 모형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프사의 함수를 다시 제곱하고 그 다음에 4파이r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거 P, 바로 확률, 거리에 따른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파란색으로 보면 이제 봉우리가 두 개죠. 즉 ES 상태는 봉우리가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총 5개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는 바로 요 확률 높은 상태 여기죠. 바로 그건 거리로 따지면 5A0가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보면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첫 번째로 들뜬 상태에서 전자가 만족하는 궤도는 4A0였죠. N제곱에 비례했으니까 N2면 4A0였는데, 사실 그건 이렇게 실제로는 요게 더 맞습니다. 요건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풀었던 이게 사실 더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로 들뜬 상태의 전자는 전자구름의 형태로 확률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건 A가 이렇게 5A0일 때 그때 가장 높고, 그리고 하나 더 봉우리가 있다는 건 좀 더, 그러니까 더 A가 더 작은, 그러니까 거리가 훨씬 더 작은 여기서도 봉우리 값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2S가 아니라 3S, 4S가 되면 봉우리 개수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양자수, 세 개의 양자수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첫 번째로 궤도 양자수라고 해서 소문자 L로 쓴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전자가 반지름 R에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원의 중심에 따른 각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 거리 곱한 mv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고전역학에서의 이 L은 그 어떤 값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어는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로 이 전자가 갖는 각 운동량이 n 하바라고 하는, 즉 여기서 n 1, 2, 3이니까 그 각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각 운동량은 하바, 2하바, 3하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만족하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각 운동량 그 값은 L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루트 L 곱하기 L 플러스 1의 하바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L은 아까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바로 0부터 1, 2, 3 해서 마이너스, 이 잘못됐죠? n-1까지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L이 0이라는 건 L이 0이면 요 L도 0이 되죠. 즉 양자역학에서 궤도 각 운동량은 L이 0인 상태, 즉 각 운동량이 0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각 운동량이 가장 작을 때가 바로 하바니까 0보다는 컸죠. 그러니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각 운동량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자 모형에서는 그 각 운동량 값이 0보다는 무조건 컸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궤도 각 운동량이 L인 0인 상태, 그러니까 0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면 L인 0인 상태라는 건 전자구름은 바로 완벽한, 이게 L이 0일 때는 L이 0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N에 대해서만 관련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구형 대칭이 됩니다. 마치 프사의 함수로 따지면 바로 이 R에만 바로 의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구형 대칭이라서 뚜렷이 내세울 수 있는 회전축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형 대칭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회전축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L이 0이 아니라 L이 1이든 L이 2든, 여기서는 1이나 2는 안 되죠. 여기 N이 요 L 대신에 이제 0 대신에 1을 넣으면 1 곱하기 2니까 루트 2 하바가 되죠. 그러니까 요 각 운동량이 루트 2 하바가 되든 또는 L이 2가 돼서 2 곱하기 3에서 루트 6 하바가 되든 그러한 특정한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면 그때의 전자구름을 계산해 보면 그때는 구형 대칭이 아닙니다. 그때는 X축이든 Y축이든 특정 축에 대한 대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러한 궤도 과학 운동량이 존재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궤도 양자수는 그 궤도 과학 운동량의 크기에 대한 그 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 자기 궤도 양자수라고 해서 ML이라고 쓰는 이게 있는데, 요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수소에서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각 운동량의 크기는 궤도 양자수가 정한다고 했고요. 여기서의 자기 궤도 양자수는 그러한 각 운동량이 어떠한 방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가질 수 있는 방향도 무한히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 바로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잠깐, 그 전에 아마 여러분들 그 전자기학 공부할 때 배웠을 텐데 잠깐만 관련 지어서 한번 이어서 보기 위해서 한번 보자면, 전류고리는 자기 모멘트 값을 갖는다라고 하죠. 전류가 이렇게 고리로 이제 원형 전류를 생각하면 됩니다. 원형 전류의 전류가 I, 그리고 그 고리의 면적을 A라고 하면 바로 자기 모멘트라고 해서 IA, 그러니까 I와 A의 곱에 해당되는 자기 모멘트 값을 갖는다고 하죠. 실제로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모멘트는 외부 자기장이 놓여졌을 때 바로 외부 자기장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상호작용한다는 건 토크가 걸려서 이게 회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전 전자기학 공부할 때 보면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은 토크, 그러니까 로런츠 힘을 받아서 회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리는 회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양자역학에서는 공간에서 Z축의 방향을 가진 약한 자기장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Z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리, 그러니까 전류고리, 그리고 외부에서의 그 자기장의 그러한 그 개의 에너지는, 이러한 개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자기장 방향에 대한 고리의 자기 모멘트 방향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이거 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모멘트와 외부 자기장의 내적과 이렇게 정의되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에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뮤비와 플러스 뮤비 사이에 그 어떤 에너지든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0도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비하고 플러스 뮤비 이 사이에 그 어떤 에너지든 모두 허용되는 게 바로 고전 물리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달라요. 양자역학에서는 외부 자기장 벡터 B에 대해서 자기 모멘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에서도 전자가 자기 모멘트를 갖게 되죠. 왜? 전하를 띈 입자가 바로 궤도 가구 운동량을 갖기 때문에 바로 자기 모멘트 값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 모멘트 값이 바로 그 불연속적인 방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물리에서는 모든 방향이 다 허용되는데 자기 모멘트, 양자역학에서의 자기 모멘트 값은 불연속적인 바로 양자화된 방향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원자의 자기 모멘트 이 뮤 값은 바로 과학 운동량 요 L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물론 이것도 그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과학 운동량이라고 하면 전자가 궤도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 전자가 어떻게 궤도 운동하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 모멘트, 여기 IA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 자기 모멘트 값이 이렇게 양자화 되어 있다라는 건 바로 요 우리가 아까 과학 운동량 있죠. 바로 이 과학 운동량의 방향이 바로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궤도 자기 양자수, 아까 했던 요 ml 있죠. 요 궤도 자기 양자수는 결과적으로 궤도 과학 운동량의 Z 성분이 가질 수 있는 허용 값을 요러한 아래와 같이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 과학 운동량의 Z축 값, 요 Z축 값은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만 갖게 되는데 그 값이 바로 ml의 하바를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 이 ml은 기억납니까? 허용되는 상태가 마이너스 L부터 0 그리고 플러스 L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물론 그 값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 값이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죠. 요 Z축 값이 0이 된다라는 건 여기 그 축에 이 전자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알겠습니까?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전류 고리 형태로 회전하게 되면 Z축 방향으로의 궤도 가구 운동량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하고,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보면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따른 이제 그 가구 운동량도 있고 이제 자기 모멘트 값도 갖게 되는데, 고전적으로 따지면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든 이렇게 궤도 운동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하고 있는 그 자기 Z축 방향도, 그러니까 궤도 운동의 그 종류가 궤도가 딱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Z축 방향으로 이제 그 궤도 가구 운동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선으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값만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알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가구 운동량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완전히 평행 또는 반평행으로는 정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Z축 방향은 그 외부 자기장 방향이 지금 Z축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요 L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L이 지금 같은 Z축 방향으로 그 향한다는 건 전자의 가구 운동량은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회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정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보면 요 LZ, 그러니까 Z축의 요 최대값이 아까 요 ML 하바니까 요 ML의 최대값은 왜 L이었죠. 그러니까 Z축의 최대값은 바로 L 하바가 됩니다. 근데 아까 그 가구 운동량 L은 기억납니까? 가구 운동량은 루트 L 곱하기 L 플러스 1의 하바였어요. 즉 요 L 값은 루트의 L 곱하기 L 플러스 1보다 무조건 작죠. 그 값보다 무조건 작기 때문에 LZ 제곱값이 가구 운동량 Z보다 작다라는 건 이게 완전히 평행했을 때는, 완전히 평행하다는 게 평행한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때 이 LZ의 최대값이
바로 가학 공동량 L 값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 값보다 작다라는 건 완전히 요 B, 그러니까 Z축에 대해서 이렇게 가학 운동량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수소 원자를 생각하면 되는데, 수소 원자 말고도 다른 원자도 이제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원자가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 놓여지게 되면 이런 수소 원자의 분래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주 양자수에 해당되는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 자기 모멘트 항에 따른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의 값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자의 불연속적인 전체 에너지는 여기 ml, ml이라고 하면 그 자기 궤도 양자수죠. 자기 궤도 양자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때 만약에 n이 2인 상태에서 전자가 n이 1인 상태로 이렇게 전자가 전이하게 되면, 그때는 h 요 하이프 아니 하 h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요 하 f0라는 하나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나타납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는 여기 L이 1인 상태, L이 1이라고 하면 그 자기 궤도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 해서 이렇게 양자수가 3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러면 요 그 자기 궤도 양자수가 1, 0, 마이너스 1의 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그 자기 모멘트 값이 양자화되게 됩니다. 아까 자기 모멘트 양자의 그 LZ, 가구 능량이 Z축의 그 크기가 바로 ML의 하바값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이 달라져요.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건 전체 그 원자의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 원자 에너지가 원래 ML이 0인 요 에너지에서 바로 조금 더 큰 에너지와 조금 더 작은 상태의 에너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n이 2인 상태에서 n이 1인 상태로 전이하게 될 때 바로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세 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제만 효과라고 하는데요. 제만 효과란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바로 스펙트럼 선이 한 개에서 세 개의 선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제만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보어의 그 수소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해서 양자수를 3개로 뒀을 때 이게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3가지 양자수를 봤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 수소 원자 또는 원자의 양자수는 총 3개가 아니라 총 4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마지막 양자수를 우리가 이름을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하고 이걸 MS라고 써요. 그러니까 요까지 하면 이제 양자수는 마지막입니다. 스핀 자기 양자수라는 것도 있는데, 나트륨의 방출 스펙트럼을 아주 자세히 분석하니까 본래 분명히 한 개로 알려져 있던 이 선이 사실은 간격이 매우 가까운 이중선으로 나타난다는 걸 관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이 이중선을 구별할 정도의 기술력이 안 됐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한 개의 선이니까 그 전에 이론이 이제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나트륨의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 아주 좁은 2개의 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원자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도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전자 자체가 이제 스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고전적으로는 전자 자체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전자가 그러면 지구처럼 자전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하면 또 틀려요. 전자가 고전적으로 자전한다고 생각하면 또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스핀은 고전적으로 사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자 현상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전자 스핀은 아마 여러분 이건 봤을 거예요. 종류가 이제 2가지가 있고 바로 스핀 업이 있고 바로 스핀 다운. 그러니까 이 그림에 따라서 보면 왼쪽 이 A 그림은 스핀 업 상태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은 스핀 다운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왜 스핀업은 왜 Z축이 있는데 왜 Z축과 이게 각이 좀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스핀업이라고 해서 마치 이게 Z축 방향으로 스핀 방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양자 조건도 보면 밑에 이제 그 스핀 자기 양자수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Z축으로 완전히 나란하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전자 스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전자 스핀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은 그 전자가 스스로 회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실질적인 건 이게 디렉이라는 그 과학자가 스핀 양자수가 전자의 상대론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나중에 증명하게 돼요. 근데 물론 우리는 요거까지 몰라도 됩니다. 이건 사실 내용이 훨씬 더 어려운 거라서 여기까지 우리는 다루진 않고, 어쨌든 전자는 이렇게 스핀한다, 두 가지 상태로 스핀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양자수가 마지막 양자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디렉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핀이라는 자체가 미안합니다. 스핀이라는 것 자체가 질량이나 전하처럼 바로 입자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질량, 물질의 질량, 그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전자가 어떠한 전하량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갖는다. 그 전하량 왜 그렇게 전하량 갖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바로 전자의 고유한 특징인 것처럼, 즉 스핀이라는 것도 어떤 입자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스핀은 그 값이 바로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스핀은 2분의 1이고요. 또 다른 입자는 또 스핀이 1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핀이 2분의 1이라는 것도 바로 이 전자의 고유한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입자, 양성자나 중성자, 그러한 입자도 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스핀이 2분의 1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입자마다 스핀이라는 고유한 값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전자는 그 스핀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전자는 이런 그 스핀은 주위 환경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즉 외부의 자기장에 따로 더 건다든지 여기에 어떤 외부의 에너지가 더 추가된다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자의 스핀 가학 운동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도 가학 운동량의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아까 왜 가학 운동량을 하면 전자가 궤도 운동하고 있는 그 가학 운동량과 그 형태는 같습니다. 그래서 궤도 가학 운동량과 같은 양자 규칙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전자에 대한 스핀 가학 운동량은 대문자 S로 쓰거든요. 아까 가학 운동량은 대문자 L로 썼던 것처럼 여기서는 대문자 S로 쓰고, 그 값은 루트 S에다가 S 더하기 1 곱하기 S 곱하기 S 더하기 1 그리고 하바가 되는데, 여기 S 이게 바로 스핀 넣는 거거든요. 이 스핀은 아까 전자는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거기다 전체 루트를 씌우면 2분의 루트 3 하바가 됩니다. 즉 전자의 스핀 가학 운동량 이 S는 2분의 루트 3 하바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 값이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Z축의 크기, 요 Z축의 그 크기는 여기서 스핀 자기 양자수 곱하기 하바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핀 자기 양자수는 아까 업 스핀이 있고 다운 스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업 스핀은 2분의 1이고요. 다운 스핀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 Z축에 해당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라는 것도 2분의 루트 3보다는 그 값이 더 작죠. 그렇지 않습니까? 2분의 1은 2분의 루트 3보다 그 값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핀업과 스핀업의 방향 그 크기도 Z축의 그 크기가 본래 그 크기보다 더 작아요. 그 말은 본래 그 크기가 Z축에 나란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 전자도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는데, 사실 전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고전적으로 따지면 전자는 이렇게 정확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 그린 거 우리 모양상 우리가 조금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럼 이제 완전한 그 양자수 4개의 양자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n이 2인 상태의 수소 원자를 한번 봐보자.
n이 2라고 하면 그 L 즉 궤도 양자수는 0 또는 1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궤도 양자수가 0일 때는 궤도 자기 양자수 요 ml은 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원래는 궤도 자기 양자수가 요 0이면 그걸로 이제 상태가 끝이 났었어요. 근데 요러한 그 양자수 안에서도 바로 이 스핀 자기 양자수가 바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버금 껍질은 ES라고 씁니다. 맞습니까? 요 S라는 건 L이 0이라는 상태죠. 그리고 껍질 이거는 이제 주양자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보통 말하는 껍질 그건 n이 2일 때는 L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금 껍질에서의 상태수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면서 여기 궤도 양자수가 1일 때 그때는 이제 자기 궤도 양자수 ml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0, 1이었죠. 근데 이렇게 원래는 세 가지였었는데 그 세 가지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의 업스핀과 그 다운스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여기 보면 이제 버금 껍질은 2p인데 껍질은 라지 L이고 그러면 버금 껍질 2p에 대하여서 이제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는 그러니까 총 가질 수는 총 6가지까지 양자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양자수는 주양자수, 여기 궤도 양자수, 자기 궤도 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 자기 양자수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왼쪽 편에 보면 이제 스핀 업다운에 따른 이제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스핀 업스핀 스핀이 그 자기 모멘트 방향은 여기 이제 그 방향과 이제 반대죠. 그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서 전하가 마이너스라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나타나 있고 여기 그 양자수가 2분의 1 또는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거기다서 여기 수직인 성분, 수직이 아니라 여기 그 Z축에 대한 그 크기는 바로 2분의 1 하바가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만 가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크기는 그 왜 루트 S의 S 더하기 1의 하바라서 그 S는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보면 2분의 루트 3 하바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마무리하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거지만 전자의 스핀은 2분의 1이고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광자라고 하는 그 광자의 스핀은 또 1입니다. 그리고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게 어떤 건 2분의 3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핀이라는 것도 입자가 갖는 고유한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